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제가 만난 72세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 겸. 할아버지는 5년 전 은퇴하시면서 꿈에 그리던 시골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셨어요. 마당에는 텃밭을 가꾸고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시 도시로 돌아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그런데 살아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잡초는 끝없이 자라고 겨울엔 눈 치우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아프면 병원까지 40분을 가야 하고 결국 이 집이 나를 가둬버리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요즘 정말 많아요. 꿈꿔왔던 전원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분들 말이에요. 그럼 노후에는 도대체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요? 어떤 곳에서 살아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 노후 주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선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릴 겸. 먼저 왜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포기하게 되는지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은퇴하면 조용한 시골에 마당 있는 집을 지어서 텃밭도 가꾸고 고양이도 키우고 아침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유롭게 살겠다. 정말 아름다운 꿈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원주택에서 살아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다고요. 새소리도 들리고 텃밭에서 채소도 따먹고 공기도 맑고 마음도 정말 평화로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왜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관리의 늪에 빠진다는 거예요. 봄에는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돼요. 햇볕만 쨍하면 마당 가득 풀이 자라나요. 하루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무릎까지 자라는 잡초들. 이걸 매일매일 뽑아야 해요. 여름에는 벌레들의 천국이 돼요. 모기, 개미, 거미, 심지어 뱀까지. 밤에는 날파리, 낮에는 벌들이 윙윙거려요. 방충망을 아무리 촘촘히 해도 소용없어요. 가을에는 낙엽처리가 일이에요. 바람만 불면 지붕 위까지 수북하게 쌓여요. 치우지 않으면 배수관이 막히고 곰팡이가 생겨요. 겨울에는 눈 치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계단, 진입로, 지붕까지 안 치우면 미끄러져서 다칠 수 있거든요. 전원주택은 집이 아니라 하루도 쉴 수 없는 일터가 되어버려요. 두 번째 문제는 고장이 나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난방이 안 돼요. 도시에 살 때는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끝났는데 전원주택은 다르거든요. 직접 업체를 알아보고 직접 연락하고 직접 날짜를 잡고 직접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그날 눈이라도 온다면요? 못 와요. 고치는 건 다음으로 미뤄지고 추위에 떨면서 하루를 버텨야 해요. 수도가 얼거나 전기가 나가거나 화장실이 막혀도 마찬가지예요. 해결해 줄 사람은 오직 그 집에 사는 나뿐이에요. 세 번째 문제는 병원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조이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차를 몰고 병원까지 40분을 가야 해요. 버스는 하루에 5대밖에 안 와요. 119를 불러도 늦어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죠. 시골은 공기는 맑지만 병원은 멀고 작아요. 정밀검사나 수술, 응급실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결국 서울 큰 병원 가보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문제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마당은 넓지만 사람은 없어요. 창문을 열어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요. 이웃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데 마주칠 일도 거의 없어요. 도시에서는 밥 드셨어요? 라는 인사라도 있었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어요. 정적이 너무 길어지면 고요함이 평화가 아니라 공포로 바뀌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말하고 혼자 감당해야 해요. 사람이 없는 전원생활은 자연 속에서 혼자 갇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섯 번째 문제는 자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처음엔 다들 말해요. 주말마다 갈게요. 가까운 데니까 자주 갈게요. 하지만 멀고 불편하면 한 달, 2달 연락이 뜸해져요. 결국엔 내가 도시로 가야 손주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엔 기대하지만 결국 깨닫게 돼요. 이 집은 나 혼자 사는 집이구나. 여섯 번째 문제는 팔고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줘서 도시로 다시 나가고 싶을 때 집을 팔아야 하는데 팔리지 않아요. 전원주택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은 쌓여만 가요. 3억을 들여 지은 집이 1억 5천에도 안 나가요. 심지어 부동산에서는 그냥 임대 놓으세요라고 하는데 임대 놓을 사람도 없어요. 팔리지 않는 집은 내 삶을 가둬버려요. 결론은 하나예요.
전원주택은 몸이 건강할 때만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대안은 계단 없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예요. 예전에는 빌라 산다고 하면 좀 기죽는 분위기가 있었죠. 엘리베이터도 없고 조명도 어둡고 아파트가 훨씬 낫지 않냐는 시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치 빠른 분들이 전원주택 대신 계단 없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로 몰리고 있어요. 왜냐고요? 이유가 너무 확실하거든요. 첫째, 계단이 없어요. 노후의 최대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계단이에요. 무릎이 나가고 허리가 나가면 계단은 고통 그 자체예요. 엘리베이터 없는 3층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빌라나 리모델링된 저층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3층에서 5층짜리 아파트라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반대로 저층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황금 입지예요. 이건 거동이 불편해지고 나서야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계단 없는 집, 이건 나이 들어서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필수 조건이에요. 둘째, 조용해요. 빌라가 시끄럽다고요? 요즘 신축 빌라들 방음이 정말 좋아요. 대단지 아파트보다 오히려 조용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층 아파트도 세대수가 적고 골목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복잡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돼요. 애들 뛰는 소리도 안 나고 이웃 간 층간소음도 거의 없고 혼자 조용히 살기 딱 좋은 집이 많아요. 노후에는 시끄러운 집보다 정적한 평온이 진짜 복이거든요. 셋째, 모든 게 가까워요. 시장, 병원, 약국,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5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전원주택은 예쁘지만 약 하나 사러 나가는데도 차를 타야 해요. 그건 불편함이 아니라 고립이에요. 계단 없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 대부분 도심 생활권 안에 있어서 슬리퍼 끌고 나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리에 있어요. 이게 나이 들수록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넷째, 작지만 내 몸에 딱 맞는 집이에요. 거실 넓고 방 많은 집 청소하기 좋으셨나요? 전기세, 수도세 감당할 만하셨나요? 나이 들면 넓은 집은 공간이 아니라 일거리가 돼요. 방이 많아도 그 방은 쓰지 않아요. 그저 청소해야 할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에요.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 집이 작고 단순해서 덜 불편하고 덜 지쳐요. 혼자 사시든 둘이 사시든 내 삶에 딱 맞는 집이 필요한 때거든요. 다섯째, 이런 집은 팔 수 있어요. 전원주택은 좋은 집이라도 안 팔려요. 집값도 안 오르고 심지어 살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근데 도시 안에 있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 임대 놓기도 쉽고 필요하면 바로 매각도 가능해요. 언젠가 팔 수 있다. 이 말이 주는 안정감이 생각보다 커요.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집, 이게 노후의 자유예요. 정리하면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 보기에는 단출하지만 살다 보면 내가 참 잘 골랐다 싶은 순간이 와요. 노년의 집은 예쁜 집이 아니라 살기 편한 집이어야 해요. 두 번째 대안은 실버타운이에요. 지금은 예전과 달라요. 한때는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라며 거리감을 두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요즘 실버타운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전문 간호 인력이 상주하고 영양에 맞춘 식사가 제공되며 24시간 응급대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문화 프로그램, 운동, 영화 감상, 취미방까지 단순한 노인시설이 아니라 노후 라이프 센터에 가까운 곳들도 있어요. 다만 실버타운도 좋은 곳은 경쟁이 치열해요. 민간형 실버타운은 비용이 높고 입소금만 수천만 원이 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공공형 실버타운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실버타운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첫째,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곳인가요?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 대응이 가능한가요? 협약된 병원이 근처에 있나요? 둘째, 월 비용이 합리적인가요? 민간형은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도 있어요. 공공형은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이에요. 식사 포함 여부도 확인하셔야 해요. 셋째, 주변 환경이 안전한가요? 시장, 병원, 공원까지 도보로 가능해야 해요. 고립된 외곽시설은 비추천이에요. 넷째, 운영 주체가 믿을 만한가요? 민간 운영, 종교재단, 복지재단 등 다양한데 민간 중에도 입소금 받고 운영 중단한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도 있어요. LH 공공 실버타운은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불리는데 전국에 설치되고 있어요. 서울 마포, 경기 화성 남양주, 대전, 전주, 창원 등에 있고요. 입주 조건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 자산 기준 충족이에요. 신청은 LH 청약센터나 지자체 복지과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지자체 운영형도 있어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형태로 경기도 성남시, 서울 노원구 등에서 직접 운영해요.
소규모 주거에 돌봄을 제공하고 치매 초기 어르신에게도 적합해요. 보건복지부 연계 노인복지주택 목록은 노인복지주택 현황 검색 시 정부 포털에서 열람 가능해요. 이런 곳은 피하세요. 공사 중인 민간 실버타운에서 입소금부터 요구하는 곳. 운영 실패로 입소 못한 피해 사례가 있어요. 병원, 마트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외곽 독립형도 피하세요. 생활 편의성이 떨어져서 감금 생활처럼 느껴지는 곳도 있거든요. 정리하면 실버타운은 잘만 고르면 내 건강을 챙기고 외로움을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잘못 고르면 돈 쓰고 외롭고 불편한 세 가지 고통이 한 번에 와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보기 좋은 실버타운 말고 살기 좋은 실버타운을 고르셔야 해요. 세 번째 대안은 LH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이에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이에요. 소득 조건이 맞고 무주택자라면 입주 가능성이 있어요. 보증금도 적고 월세도 매우 저렴해요. 엘리베이터 있고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 관리사무소 완비돼 있고 의료복지기관 인근에 위치해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셔서 놓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격은 되는데 신청 안 해서 기회를 놓친 분들도 많아요. 이건 아는 사람만 혜택받는 제도예요. 혹시 이 중에 해당되시나요? 만 65세 이상이신가요? 무주택자신가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자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청약통장 없어도 되고 자식이 집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능해요.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 정말 많아요.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첫째,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가능해요. 둘째,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세요. 담당자가 대신 도와줘요.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자녀가 함께 가도 돼요. 셋째, 모집 공고는 1년에 몇 번 안 나와요. 기회가 열렸을 때 잡지 않으면 1, 2년 더 기다려야 해요. 어디에 있냐고요? 서울 마포, 경기 화성, 남양주, 수원, 인천 계양, 부평, 전주, 대전, 창원 등 전국 곳곳에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공급이 더 확대돼요. 그런데 문제는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보를 들으셨다면 지금 준비하셔야 해요. 당장 청약센터 들어가서 가까운 지역 모집 공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해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격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도 놓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정보가 없어서 그저 몰라서요. 이건 복지가 아니라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받는 기회예요. 지금 신청 안 하면 그 집은 남이 들어가요. 네 번째 대안은 자녀와의 적정거리 전략이에요. 요즘 부모님들은 똑똑해요. 같이 안 살아요. 그렇다고 멀리서 외롭게도 안 살아요. 적당히 가까이 필요할 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거리. 이게 요즘 부모님들이 택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집을 골라요. 자녀 집과 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 작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병원 시장 약국은 필수, 1층 또는 엘리베이터 있는 집,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동네, 관리비 폭탄 안 나오는 구조. 왜 이렇게 하냐고요? 같이 살면 불편해요. 생활 방식도 다르고 손주 키우느라 눈치 보이고 내가 이 집 주인인지 손님인지 헷갈려요. 근데 멀리 살면 아플 때 바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급할 때 엄마 어디야? 아버지 지금 병원 가세요. 이 한마디도 바로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거리, 서로 돌볼 수 있는 거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구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거주 방식은 도시 근교의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에서 가능해요.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중심 도시 주변에 전세 1억에서 2억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 꽤 많아요. 단지 싸기만 한 곳이 아니라 병원, 시장, 약국, 교통까지 갖춘 실거주 중심 지역이 인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자녀가 있다면 차로 20분 이내에 이런 곳들이 있어요. 경기도 구리시는 서울과 맞닿아 있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예정이에요. 시장, 종합병원, 생활시설이 풍부하고 1억 5천에서 2억 내외로 빌라나 다세대 전세가 충분히 가능해요.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은 스타필드, 병원, 카페거리가 다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산책하며 살기 좋은 환경이고 전세 1억 2천에서 1억 8천만 원 수준이에요. 고양시 화정, 능곡동은 병원, 문화시설이 잘 돼 있고 대형마트도 근처에 많아요. 지하철역에 인접한 저층 아파트도 다수 있고 1억 초중반대 소형 전세가 다수 존재해요. 인천에 자녀가 있다면 조금만 이동해도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부평구는 시장, 병원, 문화센터가 밀집된 지역으로 노후생활 기반이 완비돼 있어요. 전세 1억 이하 빌라도 꽤 있고요. 계양구 작전동, 효성동은 조용한 주택가 분위기예요. 세종병원 인근 등 교통생활 인프라의 균형이 좋고요. 금단 신도시 외곽 지역은 새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저렴한 빌라가 밀집해 있어요. 1억 2천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깨끗한 전세가 가능하고 신도시 인프라가 가까워서 점점 살기 좋아지는 곳이에요. 부산이라면 이런 조합도 많아요. 김해 삼계동, 장유 일대는 부산보다 조용하고 병원, 마트,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1억 내외 전세가 다수 있고 부산 잔여와 30분 거리예요. 양산 북정, 중부동 일대는 부산 지하철 연장선이 연결돼서 교통이 좋아지고 있어요. 경전철 도보생활권으로 인기가 상승 중이고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전세주택 찾기가 좋아요.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도시보다 집값, 전세값이 낮다. 생활 인프라는 충분하다. 자녀와 왕복 1시간 이내 거리로 정서적 연결이 유지된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필요할 땐 금방 도움받을 수 있다. 이런 곳에 전세 1억 2억 이하로 내 공간을 하나 마련해 두는 것. 이게 바로 요즘 부모님들의 똑똑한 주거 전략이에요. 5번째는 어디 사느냐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동네를 닮아가요.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하루 리듬, 건강 상태,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결정지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단순히 자녀와 가까운 곳이 아니라 혼자 살아도 괜찮은 지역을 찾아요. 왜냐고요? 집만 보고 이사했다가 마트는 차 타고 20분, 병원은 시내 나가야 돼요. 이런 구조라면 나이 들수록 고립감만 깊어지고 외출은 줄어들고 건강은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고를 때는 다음 4가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첫째, 병원까지 거리예요. 가까운 동네 의원은 기본이고 종합병원 또는 응급실 있는 중형 병원이 차로 15분 이내에 있어야 해요.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기준으로 동네를 봐야 해요. 둘째, 마트, 시장, 약국이 도보 10분 생활권에 있어야 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걸어서 장 보러 못 가면 노년에는 그 집이 감옥이에요. 마을버스가 많고 지하철역도 걸어서 닿을 수 있어야 집에만 있지 않는 삶이 가능해요. 셋째,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또는 1층 구조예요. 요즘 4층짜리 아파트도 계단만 있으면 노후에는 무용지물이에요. 지은 지 20년 넘었더라도 엘리베이터 있는 곳, 빌라라도 1층이거나 층간소음 걱정 적은 구조를 우선하세요. 넷째, 사람 사는 동네예요. 주변에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세요. 60대 이후에는 적적함이 가장 큰 위험이에요. 함께 걷는 사람, 눈인사 나누는 이웃이 있는 동네는 우울증을 막아주는 백신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요즘 인기 있는 지역들의 조건을 볼게요. 이건 자녀 근처 개념이 아니라 살기 좋은 동네 자체로 선택받는 곳이에요. 수도권 인기 지역 중 비교적 저렴하고 인프라 좋은 곳들이 있어요. 경기 평택 안정리 송탄역 일대는 미군기지 인근 상권이 활발해요. 전세 1억 초반대 다세대 아파트가 다수 있고 병원, 마트, 카페가 밀집돼 있어요. 외국인도 많아서 활기 있는 분위기예요. 청라국제도시 외곽 빌라촌은 인천 2호선 연장선이 예정돼 있어요. 청라 의료복합단지 개발 중이고 외곽 빌라는 1억 5천만 원 내외 전세가 가능해요. 고양 덕양구 능곡역 일대는 지하철 3호선, GTX 예정지예요. 능곡시장, 병원, 문화복지시설이 풍부하고 전세 1억 2천에서 1억 8천만 원 빌라 저층 아파트가 존재해요. 지방 인기 지역 중 조용하고 넓은 곳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곳들이 있어요. 전남 순천 신대지구 연양동은 순천만 광양만 연결 중심지예요. 종합병원, 도서관, 시장이 조화롭고 전세 1억 이하도 가능한 중형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요. 경북 포항 효자 양덕 일대는 바닷바람이 시원하고 도시계획이 깔끔해요. 큰 병원, 공원, 대형마트에 인접하고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저층 아파트가 가능해요. 충남 아산 온양 온천역 인근은 온천지대로 생활 인프라가 완비돼 있어요. 서울과 1시간 거리로 교통이 우수하고 전세 1억에서 1억 8천만 원 저층 아파트가 다수 있어요.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집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된 동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늙어서도 살기 좋은 동네예요. 요약하자면 이래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생활을 사는 시대예요. 자녀와 가까운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지역 선택을 잘못하면 값싸도 삶이 피곤하고 멋져도 외로워요.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해요. 그 동네에서 나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예스가 나오는 동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실전 적용 가이드와 복지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전세만 고집하지 마시고 보증부 월세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보증금 1억 플러스 월세 20만 원 안팎으로도 조용하고 살기 좋은 빌라 다세대 주택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구리, 계양, 고양, 부평, 김해, 양산 같은 지역에서는 전세보다 월세 조건이 더 좋은 매물도 종종 보여요. 둘째, 고령자 전용 커뮤니티 아파트도 있어요. 요즘은 지자체나 LH에서 운영하는 실버 전용 주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혹시 내가 아프면, 혹시 혼자 있으면 이런 불안감인데요. 그런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단지가 실제로 존재해요. 예를 들어 LH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 곳도 많아요. 엘리베이터, 안전 손잡이, 응급 호출 시스템 등 고령자 맞춤 구조로 설계돼 있고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우선 입주 대상이 돼요. 경기주택도시공사 실버하우징은 의정부, 수원, 파주, 시흥 등에서 운영 중이에요. 단지 내 복지사가 상주하고 공동식당,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입주자들끼리 교류하며 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돼 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임대료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곳은 단지 싸고 안전한 것뿐 아니라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설계된 공간이에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삶의 질까지 고려한 노후 주거 대안으로 관심 가져볼 만해요. 셋째, 자녀와 따로 살면 복지 혜택이 달라져요. 부모님이 자녀와 따로 거주하면 가구가 분리되기 때문에 복지 혜택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독립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노인복지 혜택 등에서 실질적 차이가 생겨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자녀와 주소지가 같고 한 세대 가구로 묶여 있으면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구를 분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모님의 실제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돼서 오히려 더 저렴해질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의 경우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시고 자녀와 같은 가구로 묶여 있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부모님 기준에도 반영돼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가구 분리를 하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선정 기준이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가구 단위로 선정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와 따로 주소를 두고 가구 분리를 하면 복지 수급 요건이 완화될 수 있어요. 단순히 심리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정확히 주소를 분리하고 주민등록을 다른 가구로 설정하는 것. 이게 노후 복지를 받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자녀 설득이 고민이신 분들께 말씀드려요. 요즘은 자녀들도 부모님이 함께 사는 건 부담스럽지만 가까이 있어주는 건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살자 대신 가까이에서 서로 도우며 살자는 제안은 오히려 자녀들에게도 더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매물은 직접 찾아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 앱이나 다음 부동산에 전세 1억에서 1억 5천만 원, 보증부 월세, 엘리베이터, 1층 같은 조건을 넣고 지역을 고양, 하남, 계양 등으로 설정해 보세요. 예상보다 괜찮은 집들이 꽤 많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단지 새 아파트만 고르지 마시고 관리 잘 된 빌라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지금은 누구와 살아야 하나보다 어디서 어떻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예요. 내 몸에 맞는 집, 내 생활에 딱 맞는 동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으로 이사하신다면 노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남을 위한 집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위한 집을 준비하셔야 할 시간이에요.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응원해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65해를 살아오는 동안 정말로 잘 살아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하는 진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화려한 성공담도 아닙니다. 이것은 70회, 80회를 살아온 우리 선배 세대들이 겪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요. 흔히들 말합니다. 잘 살았는지는 통장 잔고로 알 수 있다고, 자식이 몇 명이고 어디 살고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70회가 넘어서도 여전히 그 기준이 유효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기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비록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8살 김할머니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뭘 가졌는지가 중요했어요. 집이 몇 채고 통장에 돈이 얼마고 자식들이 어디 살고. 그런데 이 나이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곁에 남아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지 아니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를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든 작든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집이 뭐 그리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집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한 문제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65이 넘어서면 집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이 넘어서 월세집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집주인들은 노인 세입자를 꺼립니다. 혹시 갑자기 쓰러지거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집을 구한다 해도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세 걱정을 하며 집주인 눈치를 보며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주인입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집 없이 노년을 보내본 분들만이 압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2살 서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30년 넘게 월세집을 전전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주말에는 좌판 장사까지 했죠. 그렇게 벌어서 아이들 학비 내고 월세 내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서 씨는 말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요. 이사 갈 때마다 짐 싸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내 집 한 채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64살이 되던 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작은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평생 모은 1,000만 원을 보태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사 오던 날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드디어 내 집이 생겼구나. 이제 아무도 나를 쫓아낼 수 없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지금 서 씨는 말합니다. 집이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 안에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아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대로 경기도 안양에 사는 75살 박 할머니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 월세로만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냈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와서 집을 사봤자 뭐하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던 집에서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개발 때문이었습니다. 새 집을 구하려 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겨우 구한 집은 월세가 9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연금은 80만 원뿐이었는데 월세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식들이 매달 돈을 보태줘야 해요. 처음엔 미안해서 거절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쁜데 늙은 부모 월세까지 대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박 할머니는 말합니다. 집 한 채만 있었어도 이런 고생은 안 했을 거라고. 평생 모은 돈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는 전세금도 마련하기 어렵다고.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집 한 채의 유무가 노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집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집이 있느냐 없느냐는 노년의 안정감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집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여유를 줍니다. 게다가 요즘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도 받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식들과의 관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집이 있으면 자식들의 태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안도감도 있고 나중에 상속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이 없으면 자식들이 부모님의 주거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부담은 아무리 효자효녀라도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를 갖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낡아도 그 집은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직 집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작은 집이라도 전세라도 뭔가 준비를 시작하세요. 집 한 채. 그것이 65 이후 삶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국밥 한 그릇을 편하게 나눠 먹을 친구 한 명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듭니다. 한때는 전화 한 통이면 모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어떤 이는 병원에 계시고 어떤 이는 요양원에 계시고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진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친구란 비싼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밥집 한 켠에서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어도 편한 그런 사람입니다. 경북 상주에 사는 74살 정영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에게는 50년 지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강동윤 씨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두 분은 단골 국밥집에서 만납니다. 주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두 분 똑같이요? 국밥 둘, 깍두기 한 접시, 사이다 하나. 이 구성이 10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이야기로 시작해요. 어깨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병원에서 주사 맞았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요즘은 손주 자랑도 하고 가끔은 아내와의 오래된 다툼 이야기도 해요. 재미있는 건 어느 날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다 일어난 날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나이엔 말도 사치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위로가 돼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정 씨는 말합니다. 비싼 음식보다 국밥 한 그릇 앞에서 더 오래 이어지는 관계가 진짜 우정이라고. 말없이도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그런 친구가 곁에 있다면 결코 외롭지 않다고. 두 분은 함께 등산도 하고 바둑도 두고 가끔 여행도 다닙니다. 심지어 두 분의 자녀들까지 아버지들 우정이 부럽다며 감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친구를 갖는 건 아닙니다. 77살 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사교성이 좋았어요. 아는 사람도 많았고요. 하지만 대부분 표면적인 관계였어요. 속마음을 나눌 만큼 깊은 친구는 없었죠. 최할머니는 말합니다. 친구 많으면 뭐해요? 진짜 친구는 없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최할머니는 더욱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이웃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봐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 말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지만 거기서도 서로 험담만 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와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혼자 응급실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고. 그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노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아시겠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아무리 가족이 화목해도 또래 친구와 나누는 대화는 다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젊었을 때의 고생, 자식 키우느라 힘들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런 친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란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니까요.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친구를 소중히 여기세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세요. 하지만 만약 그런 친구가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만들기 위해 노력하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취미 모임에 나가보세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마음을 여세요. 국밥 한 그릇을 편하게 나눠 먹을 친구. 그것이 65 이후 삶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자식이 가끔이라도 안부 전화를 걸어오고 밥 한 끼를 대접하겠다고 하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다 바빠.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잘 못했는데 우리 애들한테 뭘 바라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섭섭합니다.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식이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가 아닙니다. 자식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부모를 챙기느냐 아니면 의무감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0살 황남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 씨는 평생 식당 일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오전 5시에 가게 문 열고 저녁 10시에 마감하는 날들이 30년 넘게 이어졌어요. 아이들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죠. 하지만 자식들이 독립한 후에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0이 넘은 황 씨에게 큰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고기 먹으러 가요. 제가 예약했어요. 그날 저녁 황 씨는 처음으로 자식이 사주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삼겹살이 구워지는 소리보다 더 따뜻했던 건 아들이 손수물을 따라주며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황 씨는 말합니다. 그 한마디에 30년 설거지가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연락합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지, 필요한 건 없으신지 물어봅니다. 가끔은 직접 찾아와서 함께 식사도 합니다. 황 씨는 말합니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끔이라도 생각해준다는 게 느껴지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하지만 모든 부모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77살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어요. 내 옷 한 벌 사는 일도 뒤로 미루고 자식들 학원비, 등록금에 모든 걸 쏟아부었죠. 하지만 자식들이 성공하고 독립한 후에는 김 여사를 찾는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명절에도 안 와요. 바쁘다고, 친구들 만나야 한다고. 나는 뭐예요? 나도 사람인데. 김 여사는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요.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황 씨는 자식에게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다, 섭섭했다,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평생 참기만 했습니다. 섭섭해도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모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괜찮으신 줄 압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 중요합니다. 보고 싶다, 외롭다, 내 목소리가 듣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셔야 합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식이 뭔가 해줬을 때는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덕분에 기뻤다. 내가 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자식이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고 밥 한 끼를 사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으로 키웠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지금이라도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먼저 마음을 여세요. 자식과의 오해 없는 관계. 그것이 65 이후 삶의 세 번째 기준입니다. 네 번째, 연금이 많든 적든 기본 생계는 충분합니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경제적 독립이 곧 자존심이고 자유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1살 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연금을 준비했죠. 개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합쳐서 월 250만 원 정도 받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조 할아버지 부부에게는 충분한 생활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검소하게 살았어요.
자식들 독립한 후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관리비도 줄였고요. 매달 기본 생활비 180만 원, 의료비와 용돈으로 70만 원. 딱 맞아떨어져요. 조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아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더 놀라운 건 조 할아버지가 매달 소액이지만 적금도 넣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해서라고 하십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행복이에요. 조 할아버지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도 하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건 아닙니다. 73살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평생 자영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연금 준비를 제대로 못했죠. 국민연금도 중간에 끊어져서 월 30만 원 정도만 받아요. 기초연금 32만 원을 합쳐도 월 62만 원이 전부예요. 이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렵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22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식비, 의료비, 각종 공과금을 해결해야 해요. 턱없이 부족하죠. 결국 자식들이 매달 50만 원씩 보태줘야 겨우 생활이 가능해요. 하지만 자식들도 각자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 할머니는 말합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서 참고 지내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젊었을 때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경제적 안정이 노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아시겠습니까?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 습관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검소하게 살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적은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걱정 없이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지금이라도 도움을 청하세요. 정부 지원 제도나 복지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본 생계 유지. 그것이 65 이후 삶의 네 번째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습니까?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70이 넘으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다리로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건강한 팔다리가 있다는 건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식사할 수 있고 옷을 입고 벗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76살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건강관리를 했어요.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뒷산을 오르고 오후에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해요. 놀라운 건 김할아버지가 아직도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장을 보러 다니신다는 점입니다. 손자와 함께 축구공을 차고 손녀와 계단 오르기 경주를 할 정도예요. 내 또래 친구들이 대부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 맨몸으로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김할아버지는 동네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십니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들의 집에 가서 전구도 갈아주고 무거운 물건도 옮겨드립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남도 도울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하지만 모든 노인이 이렇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72살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3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 후로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죠. 오른쪽은 움직일 수 있지만 왼쪽은 전혀 힘을 쓸 수 없어요. 박 할머니는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식사나 옷 입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시장에도 자유롭게 다녔는데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 도와줘야 해요. 아프니까 사람이 작아져요. 가장 힘든 건 정신적 충격입니다. 내가 이렇게 폐인이 될 줄 몰랐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해요.
자녀들은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돌보지만 24시간 간병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젊었을 때 운동 좀 하고 건강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건강한 팔다리의 중요성을 느끼시겠습니까? 같은 70대라도 신체 건강 상태에 따라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건강한 팔다리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없으면 모든 것이 제한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두 팔 두 다리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세요. 건강한 몸. 그것이 65 이후 삶의 5번째 기준입니다. 6번째, 충분히 살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건 정말 깊은 질문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만족감의 문제입니다. 78살 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문 할머니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어요. 남편과는 50년을 해로하며 금슬 좋게 지냈고요. 문 할머니는 말합니다. 내 인생 정말 알차게 살았어요. 전쟁도 겪어봤고 가난도 겪어봤고 자식 키우는 기쁨도 알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도 누렸어요. 특히 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엄마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하루를 더 받았구나라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손자 손녀들과 화상통화하며 일상을 즐기십니다. 가장 놀라운 건 문 할머니가 언제 떠나도 후회 없다. 오히려 더 살면 자식들에게 부담될까봐 걱정이다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런 평안함은 어디서 올까요?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실수도 많았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이런 평안함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75살 장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평생 사업가로 활동했어요. 하지만 말년에 사업이 망하면서 큰 좌절을 겪었죠. 장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어요. 평생 돈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됐어요. 더 큰 문제는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다는 후회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같이 놀아주지 못했고 아내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후회돼요. 장 할아버지는 매일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라며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장 할아버지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 죽을 수는 없다며 죽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삶에 대한 만족감이 노년의 평안함을 좌우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살았다는 느낌은 많이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만족감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삶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지만 그 모든 게 나를 만들어 온 과정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나는 충분히 살았다, 후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하지만 만약 후회가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해결하세요.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과할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감. 그것이 65 이후 삶의 6번째 기준입니다. 7번째, 마음속에 원망 없이 잠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인천에 사는 77살 문창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문 씨는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대신 공장에 들어갔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폭언과 가난 속에서 숨죽여 살았어요.
자식 셋을 위해 내 꿈도 접었죠. 그렇게 40년을 참고 살아냈는데 돌아온 건 자식들의 무관심과 남편의 무책임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속으로 끓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봤을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를 갈았고 마음속에는 한 맺힌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씨는 병원에서 고혈압성 뇌출혈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다음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문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원망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마음속 원망을 지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에게 마음을 줄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삶을 보상해주지 않더라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시간의 결과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문 씨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오롯이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온몸을 감싸던 긴장과 원망이 사라지니 어깨가 가벼워지고 눈물이 줄었습니다. 문 씨는 말합니다. 지금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미움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걸 끌고 살아가면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미움을 내려놓으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잠도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내가 나답게 숨쉬기 위한 최후의 선택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원망 없이 잠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마음속에 아직 미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세요. 그 미움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 무너뜨릴 뿐입니다. 원망 없이 잠드는 삶. 그것이 65 이후 삶의 7번째이자 마지막 기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기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는가? 둘째, 국밥 한 그릇을 편하게 나눌 친구가 있는가? 셋째, 자식과 오해 없이 통하는가? 넷째, 기본 생계가 유지되는가? 다섯째, 건강한 두 팔 두 다리가 있는가? 여섯째, 충분히 살았다고 느껴지는가? 일곱째, 원망 없이 잠들 수 있는가?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를 갖고 계십니까? 모두 갖추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사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집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하세요. 작은 전세라도 임대 아파트라도 알아보세요. 친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보세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마음을 여세요. 자식과 소원하다면 지금이라도 대화를 시도하세요.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관리를 시작하세요. 운동을 시작하고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삶의 후회가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해결하세요. 용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세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세요. 그 미움이 당신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 없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5 이후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봐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지난주 저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30년간 대형병원 원장을 지내신 78세 정 원장님이었죠.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건강이 최고라고 말해왔어요. 매일 새벽 운동을 하고 금연 금주를 철저히 지켰죠. 70세까지는 정말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니까 갑자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 의사로 살아오신 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신 고백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아무리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해도 70대가 되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건강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70대가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겪게 되는 8가지 현실을 공개할 거예요. 혹시 지금 60대이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곧 70대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 1년간 100명이 넘는 70대 어르신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학력이나 직업, 경제력과 상관없이 70대가 되면 99%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들이 있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과 마음속에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자, 그럼 70대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 첫 번째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70대가 되면 시간이 갑자기 무한대로 늘어나 버립니다. 제가 만난 74세 이전 대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강의 준비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하루가 24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은퇴하면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실컷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70이 넘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산책 나갔다 와도 겨우 오전 10시거든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게 바로 70대의 첫 번째 현실입니다. 평생 시간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여유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77세의 김 할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퇴직하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직장 동료들과 자주 만나고 동창회도 다니고요. 그런데 70이 넘어가니까 모임 자체가 줄어들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70대가 마주하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넘치는 시간과 줄어드는 관계. 이 괴리감은 생각보다 큰 정신적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80일 세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60대 때부터 미리 준비했어요.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듣고 자원봉사도 시작하고요. 덕분에 70이 넘어서도 매일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인생 공동체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 단순히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현실은 우리의 기억력과 인지능력에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72세 박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70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평생 머리를 써온 직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ATM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40년 넘게 써온 번호였는데 말이에요.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의학적으로 70세가 되면 뇌의 혈류량이 30대 때보다 약 20% 감소한다고 해요. 문제는 이런 변화가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76세 김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안경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고 방금 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고요. 그때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려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을 헷갈린 거예요. 50년을 살아온 동네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놀라울 정도로 정신이 맑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뇌를 깨우는 습관을 일찍부터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87세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둡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족들과 그날의 시사 문제를 토론해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이제는 이런 대화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죠. 손주들도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생학습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배우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현실은 우리의 자존심과 자신감에 찾아오는 큰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평생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나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더 큰 충격을 받으시는 부분이에요. 75세 정전 대기업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결정은 제가 했고 사람들은 제 말 한마디에 움직였죠. 그런데 70이 넘으니 은행에서조차 대출 상담을 거절당하더군요. 연세가 많으시네요 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70이라는 숫자 하나로 사람을 평가해버려요. 평생 전문가로 살아왔던 분들도 갑자기 그냥 어르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74세 황 전 교장 선생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 카드가 안 됐어요. 알고 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거였는데 젊은 직원이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이 할머니 이런 걸 확인하고 다니셔야죠 라고 하더군요. 순간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데요. 83세 김 전 건축가님을 보시죠. 은퇴 후에 처음에는 이제 늙었으니 물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죠. 내가 가진 50년의 경험은 어떤 책에도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젊은 건축가들과 만나서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현실은 우리의 일상 독립성에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평생 혼자서 모든 것을 해왔지만 70대가 되면 이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78세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무릎이 좀 아픈 정도였어요. 불편하긴 했지만 참을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는데 비닐봉지를 들고 4층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동안은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이제 혼자 살기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70대의 현실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둘씩 조금씩 일상의 작은 부분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9세 박 전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평생 의사였어요.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게 직업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약병 뚜껑을 여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지니까요. 약 먹는 시간도 자꾸 헷갈리고요. 결국 큰딸이 약통을 요일별로 정리해서 가져다 주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놀라울 정도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83세 최할머니를 보시죠. 저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해요. 크게 힘든 운동은 아니에요. 그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10분 정도 가볍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2번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 오는 것이 제 규칙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습관만은 절대 어기지 않았어요. 덕분에 아직도 혼자서 장보고 청소하고 밥도 해먹을 수 있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에요. 독립성의 상실은 갑자기가 아닌 서서히 찾아오지만 이를 극복하는 힘은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죠. 다섯 번째 현실은 가족관계에 찾아오는 완전한 역전입니다. 이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변화예요. 76세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모든 결정은 제가 했죠. 그런데 얼마 전 작은 일이 있었어요. 새 휴대폰을 사러 갔는데 아들이 아버지는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제가 골라드릴게요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뭔가가 확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70대의 현실입니다. 평생 보살펴주던 자식들이 이제는 부모를 보살피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효도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은 점점 무시되기 시작하죠. 78세 임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더니 어머님, 이렇게 오래된 반찬을 두시면 안 돼요 하면서 다 버리더라고요. 제가 평생 살림하면서 한 번도 탈이 난 적 없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내가 이제 이 집의 주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84세 박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시죠. 처음에는 저도 반발이 심했어요. 특히 아들이 재정관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크게 다퉜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부모님을 모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자리가 된 거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을 찾았습니다. 손주들한테 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고 가족의 역사도 전해주고요. 바로 이겁니다. 가족관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역할을 찾을 때 더 깊은 가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현실은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겪게 되는 심각한 문제예요. 75세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금에 연금까지 있으니까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그랬죠. 그런데 70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모든 게 부족해지더라고요.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요.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매달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30대, 40대에 계산했던 노후 자금이 70대가 되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78세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갑자기 치과 치료가 필요해졌어요. 한 번에 몇백만 원이 들더군요. 보험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평생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돈을 쓰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경제적 불안감을 현명하게 극복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82세 이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시죠. 저는 70대 초반부터 실버 파트타임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이 되죠.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활력도 생기니까 좋아요.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삶의 보람까지 찾는 거예요. 일곱 번째 현실은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81세 황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먼저 가고 나서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런데 70대 중반 넘어가니까 주변이 하나둘 정리되더라고요. 친구들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기 힘들어지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고요. 어느 날 보니 휴대폰의 마지막 통화가 일주일 전이더라고요. 이것이 70대의 현실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연락이 뜸해져요. 77세 송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텔레비전이 저의 유일한 말동무예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어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요. 가끔은 혼자 말을 하다가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외로움을 현명하게 극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83세 양 할머니의 사례를 보시죠. 저는 일부러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나가요. 같은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인사만 하다가 이제는 서로의 집에 방문하는 사이가 됐어요. 또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스마트폰 배우기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카카오톡으로 매일 이야기를 나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소통입니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훨씬 덜 느끼신다고 해요.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현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변화예요. 85세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먼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니까 주변에서 비슷한 또래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것이 70대의 현실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현실이 되는 거예요. 78세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져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길가의 강아지 한 마리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를 통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87세 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시죠.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써요. 손주들에게 물려줄 제 인생의 기록이니까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 실수했던 것들, 후회했던 것들 모두 솔직하게 적어요. 언젠가 이 일기가 우리 후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처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70대에 찾아오는 8가지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의 변화, 기억력의 변화, 자존감의 변화, 독립성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경제적 변화, 외로움,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의 변화까지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88 세조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시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20대에 대학을 가고 30대에 결혼하고 40대에 자녀를 키우고 50대의 성공을 위해 달리고 60대의 은퇴를 준비했다면 70대는 진정한 나를 찾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70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기인 거죠. 83세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는 항상 남을 위해 살았어요.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요. 그런데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작했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요. 이제는 작은 전시회도 열었답니다. 여러분, 70대에 찾아오는 이 모든 변화들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90세 최 할아버지의 마지막 조언을 들어보시죠. 후회 없는 70대를 보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건강할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요.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내일은 늦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70대는 두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새로운 인생 공동체를 만들고 뇌를 깨우는 습관을 기르고 작은 운동을 시작하고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경제적 대안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70대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92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고 나니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자식도 돈도 건강도 오래 곁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만 잘 키우면 든든할 줄 알았어요. 돈만 넉넉히 모아두면 노후가 안전할 줄 알았고요. 매일 운동하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평생 튼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더군요. 평생 모아둔 돈은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요. 아무리 챙겨도 건강은 세월 앞에서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순간이 있어요. 지난 겨울 어느 저녁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반찬은 그대로 식어가고 방 안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곁에 끝까지 남아줄 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90년을 돌아보니 결국 저를 버티게 해준 건 자식도 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삶을 지탱해주는 건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7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반드시 지켜냈을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60대, 70대이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제 진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가장 마음 아픈 진실 중 하나가 바로 자식은 언젠가 떠난다는 사실이었어요. 젊을 때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거든요. 아이들 먹이고 입히느라 밤낮 없이 고생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다짐을 했어요. 내가 늙어 힘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내 옆을 지켜주겠지. 그런데 막상 90이 넘어서 보니 그 믿음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자식 4명을 키워내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셨는데 지금은 명절에도 집에 혼자 계세요. 아들, 딸들이 각자 사느라 바빠서 명절 날조차 얼굴을 못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늘 말씀하세요. 젊을 땐 자식들이 효도할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 다들 자기 살기에 바쁘더라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 또한 똑같았거든요. 저도 젊을 땐 자식이 내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곁에 있어야만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가 있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식이 제 곁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식은요, 봄에 피었다가 가을이면 훌쩍 떠나가는 철새와 같아요. 철새가 제 계절을 살듯이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해서 떠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자기 몫의 인생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자식이 내 곁에 끝까지 있어야 한다는 기대예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 외로움, 허무함을 느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건 자식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집착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다가 결국 아들이 해외로 나가 살게 되자 하루하루 울며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오히려 할머니의 건강을 더 망가뜨렸어요.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아들은 그 소식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떠나갔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크게 깨달았어요. 아, 자식에게 목을 매는 건 결국 내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길이구나. 자식은 내 삶의 일부였을 뿐이지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오히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물론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찾아오면 행복해요. 그러나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식에게 기댈수록 내 마음은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자식이 옆에 있어줄 거라는 기대는 결국 무너져 내릴 허상일 뿐이에요. 제가 다시 70대로 돌아간다면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두지 않고 제 삶을 먼저 세우겠어요. 자식은 내 품을 떠나도 괜찮아요. 대신 나는 스스로의 일상, 스스로의 의미를 지켜야 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외롭지 않고 찾아왔을 때는 더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나무에 새가 앉았다가 날아가는 것과 같아요. 나무는 새가 떠났다고 허물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떠나도 내 뿌리를 지키고 있으면 내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식은 언젠가 떠나요. 하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 삶은 여전히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 서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사는 첫걸음이에요. 제가 90이 넘어 살아보니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바로 돈이라는 건 절대로 끝까지 내 손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돈이 있으면 노후가 든든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허리가 휠 정도로 일했고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하며 새벽마다 짐을 나르고 남들이 놀 때도 이 악물고 푼푼히 모아뒀어요. 그 돈 있으면 내가 나이 들어서도 걱정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실제로 늙고 보니 그 돈이라는 게 생각처럼 나를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수십 년 모아둔 돈이 일주일 만에 우르르 빠져나가요. 저 역시 의료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고 실감한 적이 있어요. 평생 아껴서 모아둔 돈이었는데 수술비, 입원비, 약값, 간병인 비용까지 겹치니 그 큰 돈이 물 흐르듯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움켜쥐고 있던 건 돈이 아니라 모래였구나 싶었어요. 돈을 꽉 쥐면 쥘수록 모래가 더 빠져나가는 것처럼 돈도 꼭 붙잡으려 애쓸수록 자꾸만 흩어지는 거예요. 바로 옆집 김 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공장에서 일해서 퇴직금 꽤 모아두고 이제는 걱정 없다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몇 년 병원에 오가니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요. 남은 건 통장에 찍히는 마이너스 숫자와 그제야 밀려드는 허무감뿐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결국 흩어져요.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나를 붙잡아 주지는 않아요. 물론 돈이 아예 없으면 당장 생활이 막막하니 기본은 필요해요. 하지만 지나치게 돈에 목매고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결국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돈은 늘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 나가거든요. 의료비, 자식 결혼비, 예상치 못한 사고, 집 수리, 심지어 내가 늙어 돌봐줄 사람에게 드는 간병 비용까지. 돈은 결국 여기저기로 흩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도구로만 바라봐요. 도구란 건 내가 쓸 때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붙잡아두는 순간부터 짐이 돼요. 가만히 통장 숫자만 바라보며 안심하는 건 진짜 안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숫자에 더 불안해지고 조금만 줄어도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돈을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사 먹고 작은 여행을 떠나 마음의 활력을 얻고 친구와 밥을 나누는데 돈을 쓰면 그게 곧 나를 지켜주는 힘이 돼요. 돈 자체는 흩어져도 그 돈으로 쌓은 경험과 관계는 내 곁에 남아요. 실제로 저는 젊을 때 모은 돈 중 일부를 사람들과 밥 먹고 좋은 경험을 쌓는 데 썼어요. 그 기억들이 남아서 지금도 외롭지 않게 해줘요. 반면 돈만 움켜쥐고 쓰지 않고 아껴뒀던 부분은 결국 의료비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해요. 돈은 결국 흩어져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어떤 의미를 남기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식에게 보여주기 위해,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모아둔 돈은 결국 내 손을 떠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잘 쓰고 누군가와 나누며
관계를 지탱한 돈은 흩어져도 의미가 남아요. 90이 넘어 살다 보니 돈은 쌓아둘수록 불안해지고 잃을 걸 알면서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허망해지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해요. 돈은 내 삶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도구일 뿐, 내 영혼을 붙잡아둘 구명줄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일찍 알았다면 아마 제 노후는 더 여유로웠을 거예요. 여러분은 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돈이 흩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어떤 가치를 남길지를 고민하세요. 그래야만 진짜 후회 없는 노후를 살 수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붙잡고 싶은 것이 바로 건강이더라고요. 돈도 자식도 결국은 떠나지만 건강만큼은 내 손에 쥐고 있으면 평생 든든할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매일 새벽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걸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기름진 건 멀리하고 몸에 좋다는 건 챙겨 먹었죠.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관리했는데도 결국은 어느 날 몸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늘 운동하던 최 씨가 있었어요. 그분은 매일같이 운동장에서 맨손 체조를 하고 저녁이면 빠짐없이 파워워킹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분은 늘 나는 건강하니 천수를 누릴 거다라고 장담했는데 뇌출혈은 그의 운동 습관을 가려주지 않았어요. 그 일을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 건강이라는 게 내 의지로만 붙잡히는 게 아니구나. 의학 자료를 보니 65세 이후 노인에게는 질환이 한두 가지 이상 생길 확률이 80%에 달한다고 해요. 그만큼 건강은 아무리 챙긴다고 해서 완벽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 몸은 오래된 나무와 같아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해도 세월이 지나면 금이 가고 틈이 생기고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금이 가는 걸 보고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늘 생각했어요. 나는 특별히 튼튼하니 괜찮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무너져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을 때 그동안의 자만이 다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파 계단을 못 오르내리고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놓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요. 아, 건강도 결국은 떠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떠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건강을 붙잡으려 집착하지 말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운동은 집착이 아니라 습관으로, 음식은 보약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병원은 두려움이 아니라 관리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건강은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잡으려 할 때는 불안하지만 관리하되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다가와요. 90이 넘어 살아보니 정말 그래요. 평생 운동했는데도 쓰러진 이웃, 평생 건강만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제 경험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도 제 말을 꼭 새겨두시길 바라요. 건강은 완벽히 붙잡을 수 없어요. 다만 떠나는 걸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 오늘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 살아내고 지금 이 순간 숨쉬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에요. 제가 90이 넘어 살아오며 끝내 깨달은 건 세상 모든 게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남는 건 단 하나라는 사실이었어요. 남편도 먼저 떠났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갔어요.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흩어졌고 건강은 조금씩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의외로 작은 데서 나왔어요. 바로 사람들과의 작은 인사, 그리고 그 인사를 주고받으며 이어지는 관계, 그 속에서 지켜온 제 태도였죠. 제게는 아직도 기억에 선명한 장면이 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처음 맞은 겨울.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얼어붙어 있었어요. 집안은 적막했고 자식들도 바빠서 오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켜놓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채 날이 저물어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늘 마주치던 아주머니가 계산을 마치고 제게 이렇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어요? 날씨가 추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단 몇 마디였지만 그때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에 누군가 나를 아직도 알아보고 내 존재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 사실이 그렇게 큰 힘이 될 줄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또 한 번은 시장에서 늘 보던 채소 장수 아저씨가 있었어요. 매번 지나가다 마주치면 오늘은 무가 참 싱싱합니다. 저거 하나 가져가세요 하며 웃어주곤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마치 당신도 여전히 살아있고 이곳에 필요하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소소한 인사와 웃음이 제 삶을 붙잡아줬어요. 여러분, 끝까지 남는 건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젊음도 아니에요. 결국은 내 곁에 이어져 있는 작은 관계와
그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 내 태도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떠난 후 세상에 원망만 하며 살아요.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인생 다 바쳤는데 너희는 나를 버렸다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마음이 더 메말라가요. 반면 어떤 이는 자식이 떠난 자리를 인정하고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눈인사라도 하며 작은 관계를 이어가요. 그 차이가 노후의 행복을 갈라놓아요.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분명히 더 신경 쓸 거예요. 매일 밥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고 시장이나 동네에서라도 대화를 나눌 거예요. 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관계가 진짜 오래가요. 중요한 건 태도예요. 세상에 불평만 늘어놓고 사람을 경계하는 태도로는 작은 관계도 금세 끊어져요. 그러나 열린 태도로 나는 아직도 필요하다. 나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마음을 품으면 아주 작은 만남도 삶의 지탱이 돼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걸어요. 걷다 보면 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엔 고개만 끄덕이던 사이가 어느새 오늘은 조금 춥네요 라는 인사로 이어지고 그 다음엔 어제는 어디 안 나오셨네요. 괜찮으세요? 라는 걱정으로 이어져요.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의미 있는 존재구나. 이 감각이야말로 남편도 자식도 돈도 건강도 떠나간 후에 끝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였어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결국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에요. 매일 마주치는 이웃과의 인사, 시장에서 나누는 웃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 그 작은 끈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남아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열린 태도로 사람을 대하시길 바라요.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든든히 붙잡아줄 마지막 힘이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본 게 있어요. 바로 체면 때문에 평생을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늘 한숨만 쉬던 제 친구 영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영자는 어디를 가도 늘 남들의 시선을 신경 썼어요. 동창 모임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미용실을 들락거리고 몸이 아파도 비싼 구두를 신고 가고 가진 돈이 넉넉지 않은데도 허세처럼 고급 옷을 빌려 입고 갔어요. 다들 보기엔 화려하고 당당해 보였을지 몰라도 집에 돌아오면 진통제 없이는 잠들지 못할 정도였죠. 결국 체면을 지킨 대가로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도 병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뼈저리게 느꼈어요. 체면은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구나. 억지로 젊음을 유지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주름을 없애보겠다고 비싼 화장품을 덧바르고 염색으로 흰머리를 감추려 하고 심지어는 다리에 힘이 없어도 젊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불편한 신발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인다는 걸 본인들은 잘 몰라요. 마치 금이 간 벽에 페인트만 덧칠하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는 잠시 깨끗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은 더 깊게 드러나고 벽은 결국 무너지게 돼요. 저도 한때는 체면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집안을 번쩍이듯 치우고 반찬도 한 상 가득 차려야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엄마가 여전히 우리를 위해 무리한다는 걱정만 남기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체면은 남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거지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요. 그렇다면 품격은 뭘까요? 품격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와요. 흰머리가 생겼으면 자연스럽게 단정히 빗어넘기면 돼요. 주름이 늘었다면 그것이 내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라며 당당히 드러내면 돼요. 값비싼 옷을 싸입지 않아도 깔끔하게 다린 셔츠 한 벌이면 충분히 멋스러워요. 오히려 억지로 젊음을 따라가려 애쓰는 모습보다 자연스러움을 인정하고 품격 있게 사는 태도가 훨씬 더 존중받아요. 제가 아는 동네 할머니 중에는 늘 같은 가디건을 입으셨는데 단정히 다려입고 작은 브로치를 달아내시곤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고운지 사람들은 참 멋있다. 저런 게 진짜 품격이군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체면은 잠깐의 눈속임에 불과하지만 품격은 세월이 갈수록 빛나요. 여러분, 제가 만약 70대로 돌아간다면 체면에 목숨 걸지 않을 거예요. 모임에서 내가 초라해 보일까 걱정하기보다는 내 나이에 맞는 멋을 지키며 편안하게 앉아 있겠어요. 누군가가 흰머리를 보며 나이 드셨네라고 해도 오히려 그만큼 살아왔으니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웃을 수 있는 태도를 선택할 거예요. 품격 있는 삶은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데서 오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편안히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타인 앞에서 솔직할 때 비로소 드러나요. 끌려다니면 결국 지치고 불행해져요. 하지만 품격을 지키면 늙어가는 모습조차 아름답게 남아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 체면에 매달리지 말고 품격을 붙잡으시라고요.
억지로 젊음을 포장하려 애쓰지 말고 세월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으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존경받는 길이고 노후를 품격 있게 살아내는 비밀이에요. 제가 90평생을 살아보니 사람 때문에 웃고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게 바로 관계예요. 젊을 때는 사람들 만나며 어울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노년에는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져요. 예전에 제 곁에는 늘 불평만 늘어놓는 지인이 있었어요. 만나면 세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본인 하소연으로 끝났어요. 처음엔 위로해 주려고 들어줬는데 나중엔 그 말을 듣고 나서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밥을 먹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기운이 쭉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이 나이에 왜 다른 사람의 불평을 떠안고 살아야 하나? 그래서 용기 내어 거리를 뒀어요. 대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따뜻하고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는 사람과 시간을 더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사실 노후를 지탱하는 건 돈이나 건강보다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서도 밝혔죠. 수십 년간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수명을 가장 길게 만드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바로 가까운 관계의 질이었어요. 좋은 관계는 몸의 건강을 지켜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줘요. 반대로 갈등이 많거나 부정적인 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건강도 더 빨리 나빠지고 수명도 짧아진다고 해요. 저 역시 경험으로 알아요. 젊었을 땐 그저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연락처에 100명이 있어도 정작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면 그건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반대로 연락처에 5명만 있어도 내가 힘들 때 달려와주고 내가 기쁜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자산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휴대폰을 열어보세요. 연락처는 가득한데 그중에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 밥 한 끼 같이 하자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저는 그걸 깨닫고 난 뒤로 제 연락처를 정리했어요. 명절에 한번 안부만 묻는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기만 한 사람들은 과감히 내려놨어요. 대신 함께 밥상 앞에 앉아 소소한 반찬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남겼어요. 그러니 외로움이 훨씬 줄어들었고 하루가 더 따뜻해지더라고요.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해요. 필요 없는 물건을 집에서 치워내듯이 마음에도 불필요한 관계를 비워내야 진짜 소중한 사람이 보여요.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이 관계의 재편부터 가장 먼저 시작할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질, 어세가 아니라 진심,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만나고 나서 남는 여운이 중요한 거죠. 노후는 길지만 우리 곁에 오래 남아줄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 미리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밥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드세요. 그것이 건강보다 더 큰 힘이 되고 돈보다 오래 남는 자산이 될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 나이 들어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후회라는 녀석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조금만 더 잘할 걸 하면서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붙잡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 이웃 중에 순자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평생 남편에게 마음 한번 제대로 못 전했다고 늘 한숨을 쉬셨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 미련이 더 깊어져서 밤마다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며 스스로를 책망하셨죠. 그러다 보니 밥맛도 잃고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지쳐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제가 옆에서 보며 느낀 게 있어요. 후회라는 건 결국 내 몸을 갉아먹는 병이구나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아도 과거는 다시 오지 않아요. 마치 흘러간 강물처럼 뒤돌아봐도 다시는 손에 담을 수 없는 게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과거의 강가에 주저앉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한참을 보내는 걸 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물이 거슬러 올라오지 않아요. 결국 젖은 신발만 무겁게 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을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삶이 달라져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온 것, 밥상 위에 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것. 이런 사소한 걸 적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져요. 연구에서도 나와요.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의 뇌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하더라고요. 명상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잡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내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뇌와 마음을 정리해줘요. 제가 직접 해보니 그래요. 예전에는 밤마다 지난 날을 곱씹다가 눈물만 흘렸는데 지금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늘 하루는 잘 살았다라고 다짐하면 훨씬 편안해져요.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후회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목표 하나만 세워보자. 그게 산책 10분이라도 좋고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거라도 괜찮아요. 목표를 이루면 작지만 뿌듯함이 생기고 그게 쌓이면 후회가 들어설 자리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자꾸 과거에 머무르는 건 오늘을 비워두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꽉 차 있으면 후회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후회는 마음을 늙게 만들지만 오늘을 붙잡는 건 마음을 젊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제는 과거의 강가에서 일어나 앞으로 발을 내디드세요.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모여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90이 넘어서 보니 노후의 삶을 가장 살게 만드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바로 나는 아직 필요하다는 감각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마음이 텅 비어버려요. 제가 아는 철수 어르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은퇴 후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셨어요. 젊을 때는 회사에서 큰 소리도 치고 후배들도 줄줄 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자식들도 바쁘다고 전화 한 통 뜸하게 하더래요.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지못해 나갔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어르신이 계셔서 든든합니다라고 말해주니까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아세요? 이제는 매주 정해진 날이면 빠지지 않고 봉사하러 나가요. 본인은 내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때마다 삶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작은 역할 하나가 있어야 숨을 쉰다는 거요. 그게 손주 봐주는 일일 수도 있고 동네 모임에서 회비 걷는 일일 수도 있고 시장에서 장 보러 나가며 이웃에게 인사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자리가 바로 내 삶의 난로 같은 거예요. 불씨는 작아도 방 안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지 않나요? 작은 역할이 바로 그 불씨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아무 역할도 없으면 나는 금방 시들어버려요. 의자에만 앉아있으면 다리 근육이 줄듯이 마음도 쓰지 않으면 금세 약해져요. 저도 한때는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싶어 하루 종일 누워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반을 잠깐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처음엔 힘들 줄 알았던 그 일이 오히려 제게 큰 활력을 줬어요.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달려오며 안길 때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감각이 전해졌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해요. 노후는 큰 성공이나 대단한 업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책임, 작은 역할이 내 삶을 붙잡아줘요. 매일 집 앞마당을 쓸어내는 일, 매일 저녁에 손주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일 혹은 아픈 친구에게 죽 끓여주는 일. 이런 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바로 삶의 끈이에요. 7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 작은 역할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뭘까라고요. 대단할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것이 바로 노후를 지탱하는 생명줄이고 내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난로 같은 존재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90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평생 장사로 돈을 많이 모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돈 걱정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더라고요. 은행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이러다 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욕심내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돈은 많은데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고 건강도 금세 나빠졌어요. 반대로 저희 동네의 미자 아주머니는 넉넉하지는 않아도 연금과 작은 저축으로 매달 기본 생활비를 꾸려가셨어요. 그분은 나는 욕심 안 낸다.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집도 크지 않았지만 정갈했고 반찬도 소박했지만 매 끼니가 따뜻했죠. 저는 그 모습에서 큰 걸 배웠어요. 노후의 돈은 욕심부려 많이 모을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갈 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만 꾸준히 들어오면 최소한의 생활은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에게도 들었어요. 그 돈으로 먹고 자고 병원 다니고 기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위에 얹어지는 건 욕심일 뿐이죠. 우리가 욕심을 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중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안정적인 돈줄이라는 거예요.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구조만 갖추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돈은 무대가 아니라 토대예요. 무대 위에서 어떤 연기를 할지는 사람, 관계, 태도, 의미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토대가 아예 없으면 무대가 흔들리듯
최소한의 자금은 꼭 필요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많이 모아야 한다는 불안감은 내려놓으시고 내가 평생 지낼 만큼만 준비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그래야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90이 넘어 깨달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느라 언젠가는 곁을 떠나고 돈은 잡으려 할수록 흩어지고 건강도 아무리 애써 붙잡아도 세월 앞에서는 서서히 무너져요. 하지만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건 따로 있더라고요. 억지로 젊어 보이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인정하는 품격, 마음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전히 도움이 되는 작은 역할. 이 네 가지가 남아요. 여기에 내가 살아갈 만큼의 최소한의 돈만 준비되어 있다면 노후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든든해져요. 제가 살아보니 정말 그래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시길 바라요. 첫째,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그들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뿌리를 먼저 세우세요. 둘째, 돈을 붙잡으려 집착하지 말고 의미 있게 쓰며 좋은 관계를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세요. 셋째, 건강을 완벽히 통제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넷째, 작은 인사와 소소한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잃지 마세요. 다섯째, 체면보다는 품격을, 허세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선택하세요. 여섯째, 피곤한 관계는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세요. 일곱째, 과거의 후회에 매몰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며 작은 목표라도 이뤄가세요. 여덟째, 아무리 작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역할을 찾아 꾸준히 해나가세요.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만 준비하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져요.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분명히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랬다면 더 많은 시간을 웃고 더 많은 날들을 여유롭게 보냈을 거라 확신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겐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 없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려요. 감사합니다.